2002년 6월 18일 새벽, 충청남도 금상훈 선감리는 밤새 쏟아진 비 때문에 마을 전체가 젖어 있었다. 산비탈을 따라 이어진 논둑에서는 흙 냄새가 짙게 올라왔고 낮은 안개가 논과 밭 사이를 천천히 기어다녔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에서는 빗물이 아직도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좁은 콘크리트 길 곳곳에는 흙탕물이 고여 있었다. 성암리는 100여 가구가 차에되지 않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누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집 며느리가 언제 들어왔는지, 어느 논이 누구 것인지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질 만큼 폐쇄적인 곳이었다. 그날 오전 6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61세의 농부 최상국은 삽을 어깨에 걸치고 집을 나섰다. 밤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밭 아래쪽 배수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매일 걷던 길을 따라 인삼밭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물은 평소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좁은 수로를 따라 떠내려온 나무잎과 풀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최상국은 긴 장화를 신은 채 물가로 다가가 나뭇가지를 치웠다. 그때 약 20m쯤 아래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검은 비닐이나 젖은 포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갈색과 회색이 뒤섞인 무언가가 수로 가장자리 풀숲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옆으로 길고 검은 것이 물 위에 퍼져 있었다. 최상국은 몇 걸음 더 다가갔다.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검은 것은 머리카락이었다. 그 아래에는 사람의 팔이 있었다. 최상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수로 안에는 한 여자가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은 진흙물에 젖어 얼굴을 완전히 덮고 있었고 연한 색 재킷과 치마는 흙탕물에 뒤엉켜 있었다. 한쪽 발에는 신발이 있었지만 다른 쪽은 맨발이었다. 최상국은 뒤로 비틀거리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사람이다. 그가 소리쳤다. 여기 사람 있어. 목소리를 듣고 인근 밭에서 일하던 주민들이 달려왔다. 처음에는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마을 남자 2명이 긴 막대와 밧줄을 가져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시신을 수로 가장자리로 끌어냈다. 몸이 뒤집히는 순간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누군가가 여자의 얼굴을 알아봤다. 서연이 아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 다른 사람이 말했다. 한서연 맞아. 28세의 한서연. 성암리에서 태어나 바로 옆 마을 사람인 박민호와 결혼해 이곳에서 살고 있던 여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를 알고 있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문까지 퍼져 있었다. 결혼 후 3년 만에 생긴 처사이였다. 서연과 민호뿐 아니라 양가 부모까지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박민호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민호는 집에 없었다. 그는 전날 저녁부터 마을 건너편 농가의 고장 난 양수기를 고치고 있었다. 연락을 받은 민호는 작업복을 입은 채 곧바로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아직 검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수로 옆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본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그리고 그는 땅 위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았다. 서연아. 민호가 아주 작게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한 번 더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었다. 누군가가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시신 위로 쓰러졌을지도 몰랐다. 전날 오후까지도 서연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저녁상을 차리면서 민회에게 뱃속의 아이 이야기를 했다. 며칠 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서연은 웃으면서 남자아이면 어떤 이름이 좋겠느냐고 물었다. 민호는 아직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름을 정하느냐며 웃었다. 그게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긴 대화였다. 신고를 받고 금상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도착했다.
당시 성암리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모든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규모 감식팀이 출동하지 않았다. 특히 현장의 모습이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초기 판단이 빠르게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주변을 살펴봤다. 수로 깊이는 성인 허리 아래 정도였다. 하지만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물살은 평소보다 빨랐다. 수로 옆 논둑은 매우 미끄러웠다. 젖은 흙을 밟으면 신발이 그대로 미끄러졌다. 서연의 몸에도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주변에서 뚜렷한 혈흔이나 부서진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큰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설명 역시 비슷했다. 전날 밤 8시 무렵부터 비가 매우 강하게 내렸고 대부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 경찰관은 수로 옆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밤에 여기 지나가다가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또 다른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였다. 산골 마을에서는 비 오는 날 논둑이나 수로에서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서연이 임신 초기였다는 사실도 주민들에게는 사고 가능성을 더 높여 보이게 했다. 몸이 쉽게 피곤했을 것이고 어두운 길에서 균형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시신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민호는 잠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서연은 평소 왼쪽 손목에 옅은 녹색 옥팔찌를 차고 다녔다. 시장에서 산 뒤 절에 가져가 복을 빌었다며 굉장히 아끼던 물건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그 팔찌가 행운을 가져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민호는 그 사실을 떠올리지 못했다. 수로 옆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아내가 죽었다는 충격이 모든 생각을 덮어버렸다. 경찰은 사건을 명백한 범죄로 볼 만한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식 부검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 역시 당시에는 사고라는 설명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시신은 그날 오후 가족에게 인계됐다. 장례는 빠르게 진행됐다. 성암리 주민 대부분이 빈소를 찾았다. 서연의 영정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은 결혼식 이후 어느 봄날 촬영한 것이었다. 빈소 구석에서는 아이를 잃은 서연의 어머니가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 애까지 같이 갔잖아.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장례 내내 거의 울지 않았다. 그는 영정 앞에 앉아 멍하니 향만 바라봤다.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서연은 마을 뒤편 산자락 가족묘에 묻혔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순간에서야 민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에는 아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방에는 서연이 마시던 컵이 있었다. 방 한쪽에는 병원에서 받은 산모 수첩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작은 달력이 걸려 있었고 병원에 다시 가기로 한 날짜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불을 켜지 못했다. 그는 어두운 방바닥에 앉아 새벽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성암리 수로 앞에 서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빗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몇 미터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서연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물에 젖은 것처럼 얼굴에 붙어 있었다. 입고 있는 옷도 시신이 발견되던 날과 같았다. 서연은 수로 안에 있지 않았다. 둑 위에 서 있었다. 두 손을 배 위에 올린 채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가 다가가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다. 나 물에서 죽은 거 아니야. 민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내를 잃은 충격 때문에 꾼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그렇게 넘겼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다시 같은 꿈을 꾸었다. 똑같은 수로, 똑같은 비, 똑같은 서연.
이번에는 그녀가 조금 더 가까이 서 있었다. 여보, 서연이 말했다. 나 혼자 넘어진 게 아니야. 민호는 잠에서 깬 뒤 아침까지 다시 잠들지 못했다. 세 번째 밤, 꿈은 또 반복됐다. 이번에는 서연의 표정이 전과 달랐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민호가 물었다. 누가 그랬어?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몇 초 동안 민호를 바라보던 그녀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다. 아직 우리 집 가까이에 있어. 민호는 비명을 지르듯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떴다. 새벽 3시 17분이었다. 밖에서는 실제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어두운 방문을 바라봤다. 갑자기 자신의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장례가 끝난 뒤 처음으로 그는 아내의 죽음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다. 왜 서연은 그 시간에 혼자 수로 쪽으로 갔을까? 임신 중이던 그녀는 밤길을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 불러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제야 아주 작은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아내의 왼손목이었다. 서연이 항상 차고 있던 옥팔찌. 시신을 봤을 때 그것이 없었다. 민호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새벽부터 옷을 갈아입었다. 아내의 산모수첩과 사망 관련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그는 금상경찰서 민원실 문을 열었다. 당직 경찰관이 그를 알아봤다. 며칠 전 수로에서 숨진 여자의 남편이었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았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해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서류를 꺼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다. 제 아내 죽은 거요. 경찰관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사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호는 꿈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먼저 옥팔찌 이야기를 했다. 아내가 매일 착용했던 물건인데 시신에서 사라졌다는 사실. 아내가 밤에 혼자 그 수로에 갈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장면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까지 결국 모두 말했다. 경찰관의 표정은 미묘했다. 꿈은 증거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민호의 마지막 말은 단호했다. 저도 꿈이 증거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가 말했다. 그래도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이미 장례까지 끝났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그러면 다시 꺼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민호가 경찰관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 안에 무덤을 파주세요. 민원실 안이 조용해졌다. 부검해주세요. 그는 같은 말을 다시 했다. 정말 물에 빠져 죽은 건지 확인해주세요.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민호 자신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오전 그가 경찰서에서 남긴 한마디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이던 한서연의 죽음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무덤에서 다시 나온 한서연의 몸은 경찰이 처음 내렸던 결론이 얼마나 끔찍하게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박민호가 금상경찰서를 찾아가 아내의 죽음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장례가 끝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처음 그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관들은 쉽게 반응하지 못했다. 죽은 아내가 꿈에 나타났다는 말,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자신은 물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이야기. 수사관 입장에서 그것은 아무런 법적 가치도 없는 내용이었다. 꿈은 증거가 아니었다. 감정은 사실을 대신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은 가족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고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가 계속해서 한 가지를 강조했다. 아내가 평소 절대 밤에 혼자 가지 않던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점.
항상 왼손목에 차고 있던 옥팔찌가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정식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 부분에서 담당 형사 강재훈은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강재훈은 당시 42이었다. 금상경찰서 형사계에서 15년 넘게 근무했고 농촌 지역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변사 사건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그는 처음 보고된 현장 기록을 다시 꺼내 읽었다. 6월 18일 오전 6시 20분경 주민 신고. 배수로에서 여성 시신 발견. 외부에서 확인되는 큰 상처 없음. 밤새 폭우. 미끄러운 논둑. 목격자 없음. 초기 판단. 실족 후 익사 가능성. 보고서는 짧았다. 너무 짧았다. 강재훈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다. 당시 사용된 필름 카메라 사진에는 흙탕물 옆에 누워있는 한서연의 몸과 주변에 모여있는 주민들이 찍혀 있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여자 정말 여기서 죽은 게 맞나? 옆에 있던 후배 형사가 물었다. 선배님도 뭔가 이상합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확인이 안 됐어. 강재훈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우리는 물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 봤지. 물에서 죽었다는 건 확인하지 않았잖아. 그 말이 수사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사망 원인이 익사인지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시신을 다시 꺼내는 것. 하지만 그것은 가족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묻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무덤을 다시 여는 일이었다.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서연의 부모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딸을 한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왜 다시 관을 열어야 하느냐고 울었다. 그러나 민호가 사라진 팔찌 이야기를 꺼내자 서연의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 팔찌를 거의 벗지 않았다. 밥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병원에 갈 때도 항상 차고 있었다. 결국 가족은 동의했다. 2002년 6월 25일 오전 성암리 뒤편 산자락에는 다시 여러 대의 차량이 올라왔다. 경찰차, 군청 차량, 그리고 국립과학수사기관과 연계된 법의학팀 차량. 며칠 전 장례를 치르며 사람들이 밟았던 흙길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민호는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삽이 흙을 파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도 그는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관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그 장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약 1시간 뒤 관이 지상으로 올라왔다. 강재훈은 민호에게 다가갔다. 여기까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힘드실 겁니다. 제가 하자고 한 겁니다. 그는 관을 바라봤다.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검시시설로 옮겨졌다. 법의학을 맡은 윤혜진은 38살의 의사였다. 그녀는 시신 외부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매장된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복에는 여전히 마른 진흙이 붙어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도 흙이 남아 있었다. 윤혜진은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기록만 했다. 머리, 얼굴, 목, 어깨, 팔, 손목, 몸통, 다리, 한 곳씩 살폈다. 그러다 목 부분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는 보조자에게 조명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오라고 말했다. 목 앞쪽과 양옆에는 얼핏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어두운 변색이 남아 있었다. 단순히 땅에 묻힌 뒤 생긴 변화로 보기에는 형태가 이상했다. 거의 수평에 가까운 띠 모양이었다. 윤혜진은 손가락으로 피부 위쪽을 살펴보다가 강재훈을 불렀다. 형사님. 강재훈이 가까이 왔다. 보이세요? 그녀가 목을 가리켰다. 이게 뭡니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요. 윤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물에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위치는 아닙니다.
강재훈의 눈빛이 바뀌었다. 해부가 시작됐다. 가장 중요한 확인 대상은 폐였다. 만약 서연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져 숨을 쉬려고 했다면 물이 기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폐의 상태도 그에 따른 특징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윤혜진이 흉강을 확인한 뒤 표정이 달라졌다.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폐에는 익사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거의 없었다. 폐 조직 역시 전형적인 익사소견과 맞지 않았다. 윤혜진은 몇 차례 다시 확인했다. 보조자가 물었다. 선생님, 익사가 아닌 겁니까? 윤혜진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도와 기관, 폐 주변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말했다. 적어도 물속에서 숨이 끊어진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강재훈이 물었다. 그럼 죽은 뒤에 물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검사는 계속됐다. 목 안쪽 조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욱 결정적인 흔적이 나왔다. 피부 아래에 남아있는 출혈, 목 주변 연부 조직의 손상, 후두 주변에 가해진 압력의 흔적. 윤혜진은 외부의 띠 모양 자국과 내부 손상을 비교했다. 이건 눌린 겁니다. 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뜻입니까? 손보다는 뭔가 길고 부드러운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끈 같은 것, 천이나 수건 같은 물건도 가능합니다. 강재훈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며칠 전까지 사고사로 끝났던 사건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다. 윤혜진은 어깨와 팔도 자세히 확인했다. 양쪽 어깨에는 손가락이 강하게 눌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멍이 남아 있었다. 오른쪽 팔 안쪽에도 작은 피하 출혈이 이어져 있었다. 왼쪽 손목에는 잡아당기거나 붙잡힌 흔적으로 보이는 자국이 있었다. 이 흔적들은 한 가지 상황을 암시했다. 서연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죽기 전 누군가와 몸싸움을 했다. 붙잡혔고 벗어나려 했다. 그리고 저항했다. 윤혜진은 손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사건 당시 발견된 뒤 깨끗하게 씻지 않은 부분이 있어 손톱 아래에는 여전히 작은 이물질이 남아 있었다. 핀셋으로 하나씩 꺼냈다. 흙, 아주 작은 식물 조각, 그리고 갈색 섬유. 한 가닥, 두 가닥. 조명을 바꿔보자 몇 가닥이 더 보였다. 윤혜진은 그것을 별도의 증거 봉투에 넣었다. 1000조각 같습니까? 강재훈이 물었다. 현미경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옷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섬유인지 다른 물건에서 나온 건지 비교해 봐야 해요. 서연이 입고 있던 옷의 섬유와 색은 달랐다. 그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서연이 자신을 조르고 있던 물건을 손으로 잡아 뜯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강재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려봤다. 비 오는 밤, 누군가 서연의 목에 천을 감는다. 서연은 두 손으로 그것을 잡아당긴다. 도망치려고 한다. 팔과 어깨를 붙잡힌다. 그리고 결국 움직임이 멈춘다. 그 뒤 누군가는 그녀를 물이 흐르는 배수로로 옮겼다. 범인은 죽이는 것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고로 보이게 만드는 것까지 생각했다. 그것이 강재훈에게 가장 불길한 부분이었다. 순간적인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면 현장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 범인은 달랐다. 서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시신을 옮겼고 물에 넣었고 비가 흔적을 씻어줄 것까지 이용했다. 그날 저녁 공식적인 1차 법의학 소견이 나왔다. 사인, 경부 압박에 의한 기계적 질식, 추정 사망 시각, 6월 17일 밤 8시에서 10시 사이, 익사 가능성, 매우 낮음, 사망 이후 물속에 놓였을 가능성, 높음. 강재훈은 문서 마지막 부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한서연은 배수로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최소한 살아서 그 물속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조른 뒤 시신을 물속에 넣었다.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검사가 끝나갈 무렵 윤혜진이 한 가지를 더 말했다. 그리고 임신은 맞습니다. 강재훈이 그녀를 바라봤다. 몇 개월 정도입니까? 약 13주. 잠시 방안이 조용해졌다. 윤혜진은 기록지를 넘겼다. 태아는 당시까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두 생명을 동시에 잃은 사건이었다. 그날 밤 경찰서 형사계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벽에는 선감리 지도가 붙었다. 한서연의 집, 시신 발견 장소, 남편 박민호가 양수기를 수리하던 농가, 주요 진입로, 수로, 모든 위치가 붉은 펜으로 표시됐다. 강재훈이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형사들이 수첩을 펼쳤다. 사고사 기록은 버리세요. 그가 말했다. 한서연은 살해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소였다. 어디서 목이 졸렸는가? 두 번째는 이동 방법이었다. 혼자 옮겼는가? 차량을 사용했는가? 끌고 갔는가? 세 번째는 가장 중요했다. 누가 서연을 밖으로 불러냈는가? 마을 주민 진술에 따르면 서연은 비가 오는 밤에 혼자 논 쪽으로 나갈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임신한 뒤에는 남편이 없으면 저녁 늦게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 여자가 밤 8시 이후 집에서 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는 의미일 수 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보기에는 강제로 끌려나간 흔적도 없었다. 집 안은 정돈돼 있었다. 현관문이나 창문이 파손된 흔적도 없었다. 누군가가 집에 왔거나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서연을 불러냈거나 서연이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재훈은 말했다. 범인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일 겁니다. 한 형사가 물었다. 마을 사람입니까? 가능성이 높아. 근거가 있습니까? 강재훈은 지도 위의 수로를 가리켰다. 이 길은 외지이니 밤에 쉽게 찾아갈 곳이 아니야. 성암리의 농길은 복잡했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다. 밤이면 집 몇 채의 불빛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어두웠다. 게다가 폭우가 쏟아진 밤이었다. 그런 날 시신을 옮겨 배수로에 넣고 다시 사라졌다면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사건 현장을 다시 봉쇄했다. 처음 사고 현장으로 처리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수로 주변을 작은 구역으로 나눠 살폈다. 며칠 동안 비와 햇빛이 반복된 탓에 선명한 발자국은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1m 위쪽, 풀이 한 방향으로 눌려 있었다. 땅에는 길쭉한 함몰 자국이 이어졌다. 한 감식관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의 높이를 확인했다. 여기 뭔가 눌렸습니다. 강재훈이 다가갔다. 사람이 밟은 건가? 발자국하고는 다릅니다. 감식관이 말했다. 면적이 너무 넓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갈 때도 같은 방향으로 휘어 있었다. 마치 무거운 것을 땅 위로 옮기면서 풀을 밀어낸 것처럼 보였다. 명확한 끌림 자국은 아니었다. 시간이 너무 지났다. 하지만 시신이 원래 수로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위쪽 농일에서 이동해 내려왔을 가능성을 보여 주기에는 충분했다. 강재훈은 물가에서 위쪽 길을 바라봤다. 범인은 이곳으로 서연을 옮겨왔다. 그리고 물에 넣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장소였을까?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다음 날이면 누군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곳. 너무 깊지 않아 시신이 멀리 떠내려가지 않는 곳. 비가 내리면 사고로 보이기 쉬운 곳. 범인은 이 수로의 특징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수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오후 윤혜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강 형사님, 사진 한 번 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재훈은 검시시설로 돌아갔다. 윤혜진은 확대된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의 왼쪽 손목이었다. 피부에는 가느다란 흰색 선이 원형으로 남아있었다. 상처입니까? 아니요. 윤혜진이 말했다. 오랫동안 뭔가를 착용한 자국입니다. 강재훈은 사진을 가까이 봤다. 시계? 시계치고는 폭이 좁아요. 잠시 생각한 뒤 윤혜진이 말했다. 팔찌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강재훈은 즉시 최초 시신 발견 당시 작성된 소지품 목록을 가져오게 했다. 지갑, 작은 열쇠, 머리핀, 귀걸이, 반지, 몇 가지 물품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팔찌는 없었다. 강재훈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사고였다면 팔찌가 물속에서 빠졌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랐다. 이 여자는 살해됐다. 그렇다면 팔찌는 몸싸움 중 떨어졌을 수도 있고 범인이 가져갔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라진 물건이라면 그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범인에게 이어지는 첫 번째 물증이 될 수도 있었다. 강재훈은 그날 저녁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민호 씨. 네. 아내분이 평소 왼손에 뭘 차고 다녔습니까?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옥팔찌요. 강재훈은 펜을 들었다. 어떤 겁니까? 연한 초록색입니다. 자주 착용했습니까? 매일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잘 때도 거의 안 뺐습니다. 강재훈은 다시 물었다. 사건 전에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팔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은요? 절대 없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이가 얼마나 아끼던 건데요. 그리고 몇 초 뒤 그가 조용히 덧붙였다. 아이 생기고 나서는 더 안 뺐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재훈은 책상 위에 새 증거 목록을 만들었다. 첫 번째 줄에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문장을 추가했다. 한서연의 죽음을 살인으로 바꾼 것은 목에 남은 흔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을 범인에게 데려갈 단서는 어쩌면 목이 아니라 손목에 남아 있었다. 문제는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 작은 옥팔찌가 곧 한 가족 전체를 의심 속으로 끌어들이고 가장 먼저 한 남자를 살인범처럼 보이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한서연의 왼쪽 손목에 남아있던 희미한 흔적은 수사팀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강재훈 형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서연의 소지품 목록과 현장 사진을 번갈아 확인했다. 사진 속 서연의 왼손목에는 분명 오랫동안 무언가를 착용했던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발견 당시 기록된 물품 어디에도 옥팔찌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다시 선감리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배수로뿐 아니라 서연이 자주 다니던 길, 집 주변, 논둑, 마을 회관, 작은 슈퍼까지 하나씩 확인했다.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박민호였다. 민호는 아내의 팔찌에 대해 생각보다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연한 초록색이었어요. 그가 말했다. 완전히 투명한 색은 아니고 안쪽에 하얀 줄 같은 게 조금 있었습니다. 강재훈이 물었다. 특징적인 흠집 같은 건 없었습니까?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금이 아주 조금 같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달쯤 전부터요. 설거지하다가 싱크대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버리거나 새 걸로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더 조심해서 찾습니다.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서연은 대전 외곽 장터에서 그것을 산 뒤 인근 사찰까지 찾아가 복을 빌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냥 예뻐서 산 물건이었다.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서연은
그 팔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거 차고 좋은 일이 생겼어. 서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했다. 우리 아기도 복덩이인가 봐. 그 말이 특별히 누군가를 자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에게 서연의 팔찌를 본 적이 있는지 다시 물었다. 대부분 같은 대답을 했다. 늘 차고 있었다. 빨래할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심지어 밭에 잠깐 나갈 때도 손목에 있었다. 그러나 시신이 발견된 날 그것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강재훈은 현장에서 팔찌를 찾기로 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그래도 수로 주변의 흙과 물을 다시 뒤졌다. 감시교원들은 긴 장화를 신고 배수로 안으로 들어갔다. 물살이 약해진 구간에서는 작은 쇠갈퀴로 바닥을 긁었다. 진흙을 퍼 올려 채에 걸렀다. 풀숲과 갈대 사이도 확인했다. 깨진 유리 조각, 녹슨 못, 동전 몇 개, 오래된 머리핀, 농약병 뚜껑, 온갖 잡동사니가 나왔다. 하지만 옥팔찌는 없었다. 수색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강재훈은 수로 가장자리에서 계속 현장을 바라봤다. 만약 서연이 몸싸움 도중 팔찌를 잃어버렸다면 어디에 떨어졌을까? 배수로 위쪽인가? 시신을 옮긴 길인가? 아니면 범인이 직접 가져간 것인가? 그는 세 번째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팔찌가 단순히 떨어졌다면 현장 어딘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다. 깨졌다고 해도 조각이 남았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강재훈은 수색을 중단시키고 다른 지시를 내렸다. 근처 전당포하고 중고 귀금속점 전부 확인해. 후배 형사가 물었다. 옥팔찌 하나 때문에요. 사람들은 살인하고도 이상한 짓을 해. 강재훈이 말했다.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릴 수도 있고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팔 수도 있어. 금산 읍내와 주변 작은 시장에는 귀금속을 사고 파는 가게가 몇 군데 있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든 거래가 전산으로 남지 않았다. 작은 중고품 가게들은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간다는 메모만 남기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은 사진과 비슷한 옥팔찌를 설명하며 하나씩 확인했다. 첫날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둘째 날 오후가 되어서야 연락이 왔다. 금산 버스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골목 안쪽에 작은 중고품점이었다. 가게 주인인 58세의 오동철은 형사들의 설명을 듣다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비슷한 걸 본 것 같긴 한데. 강재훈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언제입니까? 며칠 전이요. 정확히 며칠 전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동철은 달력을 보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다. 21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연의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뒤였다. 강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물건이 아직 있습니까? 가게 주인은 서랍을 열었다. 안쪽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연한 녹색의 옥팔찌 하나가 들어있었다. 팔찌 한쪽에는 미세한 금이가 있었다. 강재훈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았다. 즉시 증거 봉투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박민회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민호는 경찰서에서 팔찌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강재훈이 물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사준 건 아니지만 매일 봤습니다. 민호가 팔찌의 한쪽을 가리켰다. 여기 금 간 것도 똑같아요. 강재훈은 가게 주인의 진술을 다시 들었다. 팔찌를 가져온 사람은 중년 남자였다. 키는 크지 않았고 몸이 마른 편이었다. 말투가 느렸으며 처음에는 팔찌 값을 꽤 높게 불렀다고 했다. 오동철이 상태가 좋지 않다며 낮은 가격을 제시하자 남자가 갑자기 화를 냈다. 그러다가 결국 현금을 받고 팔찌를 넘겼다.
얼굴 보면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성감리 주민 몇 명의 사진을 준비했다. 오동철은 사진을 하나씩 넘겼다. 세 번째 줄에서 손을 멈췄다. 이 사람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인물은 박민호가 아니었다. 민호의 형, 박태석이었다. 45세의 박태석. 성감리에서 태어나 평생 마을을 거의 떠난 적이 없는 남자였다. 몇 년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그 사고 이후 성격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원래도 말수가 적었지만 이후에는 혼잣말을 하거나 밤중에 마을을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졌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배수로 옆에 앉아 담배만 피웠다고 했다. 주민들은 그를 조금 이상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그냥 사고 후유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랐다. 피해자의 팔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시신 발견 사흘 뒤 몰래 팔았다. 그날 오후 경찰은 박태석의 집을 찾아갔다. 집은 민호의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다. 경찰이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자가 나왔다. 태석의 아내 김미숙이었다. 44세, 작은 체구,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세요? 박태석 씨 계십니까? 밭에 갔어요. 언제 돌아옵니까? 곧 올 겁니다. 미숙은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시부모를 잘 챙겼고 다른 집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서연과도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태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약 20분 뒤 그는 흙 묻은 장화를 신고 걸어왔다. 경찰차를 본 순간 걸음이 느려졌다. 박태석 씨? 강재훈이 물었다.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으로 아내를 한번 바라봤다. 경찰서에서 팔찌 사진을 보여주자 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강재훈이 물었다. 모릅니다. 모르는 물건을 왜 팔았습니까? 태석은 시선을 피했다. 주웠습니다. 어디서요? 길에서. 어느 길입니까? 대답이 없었다. 언제 주웠습니까? 태석은 날짜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한 번은 18일이라고 했다. 잠시 뒤에는 20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강재훈은 천천히 물었다. 이게 한서연 씨 물건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태석의 손가락이 떨렸다. 몰랐습니다. 서연 씨가 이걸 매일 차고 다녔는데도요. 난 그런 거 안 봅니다. 시신 발견 뒤에 주웠다는 겁니까? 태석은 입을 다물었다. 강재훈은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평범한 거짓말이라고 보기에도 이상했고 단순한 기억 장애라고 보기에도 석연치 않았다. 태석은 질문의 순서를 따라가지 못했다. 때로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서연의 팔찌가 그의 손에 들어갔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태석의 행적을 확인했다. 그는 밤 8시 이후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누가 봤습니까? 아내요. 계속 같이 있었습니까? 잤습니다. 몇 시에요? 모릅니다. 비 오는 밤에 밖에 나간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사람은 아내 김미숙뿐이었다. 미숙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그날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답했다. 저도 일찍 잤어요. 남편이 몇 시에 잠들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같은 방에 있었습니까?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미숙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제가 먼저 잠들어서 나중 일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한마디로 태석의 알리바이는 사실상 무너졌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태석을 유력 용의자로 보는 의견이 빠르게 커졌다. 피해자와 가까운 가족, 사건 지역을 잘 아는 주민, 정확한 알리바이 없음.
밤에 자주 돌아다니는 습관,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옥팔찌를 팔았다. 모든 조각이 그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재훈은 체포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에게는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 너무 쉬웠다. 살인 후 시신을 배수로에 옮기고 사고처럼 위장할 정도로 침착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물증을 그대로 들고 읍내에 가서 판다. 그것도 피해자의 가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물건을. 정말 태석이 범인이라면 지나치게 허술했다. 반대로 태석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군가 그를 범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었다. 강재훈은 팔찌를 즉시 정밀 감정에 보내도록 했다. 혈흔, 피부 조직, 섬유, 흙, 남아있는 모든 흔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저녁 태석은 다시 조사실에 앉았다. 강재훈이 물었다. 서연 씨하고 사이가 어땠습니까? 그냥 가족입니다. 다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아했습니까? 태석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묻는 겁니다. 동생 마누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다. 후배 형사가 강재훈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김미숙 씨가 왔습니다. 왜? 혼자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답니다. 강재훈은 태석을 남겨두고 다른 조사실로 이동했다. 김미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평소 단정하던 모습과 달리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계속 비비고 있었다. 강재훈이 맞은편에 앉았다. 말씀하세요. 미숙은 바로 입을 열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몇 번이나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강재훈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태석 씨가 그랬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미숙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서연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우리 남편이 서연이를 죽였어요.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다. 강재훈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직접 봤습니까?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따라 나갔어요. 어디로? 논 쪽이요. 왜 따라갔습니까? 남편이 이상해서요. 미숙은 울면서 말을 이어갔다. 태석이 서연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고 했다. 서연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그리고 갑자기 들고 있던 천으로 서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제가 말렸어요. 미숙이 말했다. 정말 말렸어요. 어떻게 말렸습니까? 붙잡았어요. 누구를?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재훈이 다시 물었다. 남편을 붙잡았습니까? 서연 씨를 붙잡았습니까? 남편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숙의 눈물이 더 많이 흘렀다. 저 사람 무서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머리 다친 뒤부터 화를 내면 사람이 달라져요. 시신을 배수로에 옮기는 것도 봤습니까?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끌고 갔어요. 혼자? 네. 팔찌는요? 그 질문이 나오자 미숙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재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팔찌요? 미숙이 되물었다. 강재훈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서연 씨가 차고 있던 옥팔찌 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가지고 온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팔찌를 팔았습니다. 미숙은 눈을 크게 떴다.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강재훈은 그 놀람이 진짜인지 판단하지 못했다. 저는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몰랐어요. 미숙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건은 거의 끝난 셈이었다. 박태석이 서연을 죽였다. 아내가 목격했다. 피해자의 팔찌까지 태석이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강재훈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미숙은 너무 늦게 나타났다. 그리고 너무 완벽한 이야기를 가져왔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알려진 남편, 밤에 돌아다니는 습관,
확실하지 않은 알리바이, 피해자의 물건, 마치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쏠리도록 정리된 것 같았다. 강재훈은 그날 밤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다시 썼다. 이틀 뒤 오전 9시 40분.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다. 강재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수첩을 펼쳤다. 팔찌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혈흔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한서연 씨 겁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강재훈이 펜을 멈췄다. 일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담당자가 말했다. 혈액이 하나가 아닙니다. 강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혈액이 섞여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누굽니까? 담당자가 이름을 말했다. 그 순간 강재훈은 의자에서 천천히 등을 뗐다. 박태석이 아니었다. 옥팔지에서 발견된 두 번째 혈액의 주인은 남편을 범인이라고 고발했던 여자, 김미숙이었다. 옥팔지에서 발견된 두 번째 혈액의 주인이 김미숙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수사의 중심은 완전히 달라졌다. 강재훈 형사는 국과수에서 전달받은 감정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한서연의 혈액, 김미숙의 혈액, 그리고 팔찌 틈 사이에 남아있던 마른 흙, 세 가지가 한 물건 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특히 미숙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서연과 직접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편 박태석이 서연을 공격했고 자신은 멀리서 그것을 목격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녀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왜 서연의 팔찌에 미숙의 피가 남아있는가? 강재훈은 바로 미숙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다. 먼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범인이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아있는 물건을 없애거나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었다. 수사팀은 조용히 움직였다. 우선 미숙의 집 주변부터 다시 조사했다. 성감리의 집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박태석과 김미숙의 집에서 서연의 집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두 가족은 명절이나 제사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왕래했다. 서연이 반찬을 만들어 미숙에게 가져다 준 적도 있었고 미숙이 밭일이 바쁠 때 서연을 도와준 적도 있었다. 겉으로만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경찰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듣기 시작하자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마을의 67세 여성 이정수는 처음 조사 때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방문에서 형사가 두 며느리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나쁜 건 아니었지. 그럼 좋은 것도 아니었다는 뜻입니까? 여자들끼리 속을 누가 알아. 이정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김미숙은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다. 몇 차례 병원을 다녔지만 결국 자녀를 갖지 못했다. 당시 작은 농촌 마을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조차 쉽게 소문이 되었다. 누가 무슨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제사나 명절만 되면 아이 이야기가 나왔다. 친척들의 무심한 질문도 반복됐다. 아직 소식 없어? 병원은 가봤어? 아들이 하나 있어야 집안이 든든하지. 미숙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들을 오래 바라보거나 임신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이 임신했다. 결혼 3년 만이었다. 그 소식이 알려졌을 때 가족들은 크게 기뻐했다. 특히 박씨 집안의 부모는 며느리를 위해 보약을 지어주고 무거운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서연이 밭에 나오기라도 하면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정도였다. 그 모습은 미숙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이었다. 이정수는 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약 열흘 전이었다. 마을 여성 몇 명이 평상에 앉아 콩을 다듬고 있었다. 서연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왼손목에 옥팔찌를 보여줬다. 이거 사고 나서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누군가가 물었다. 뭐가 그렇게 좋아? 서연은 배를 살짝 만지며 웃었다. 이 아이요. 사람들이 함께 웃었다. 그때 미숙도 근처에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서연이 농담처럼 말했다. 형님도 하나 차보세요. 진짜 복이 올지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하지만 이정수는 그 순간 미숙의 표정이 굳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미숙은 몇 초 동안 서연의 팔찌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그것뿐이었다.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 후 돌아보니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다른 주민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서연이 임신한 뒤 미숙은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다. 특히 서연의 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 강재훈은 주민들의 진술을 기록하면서도 그것만으로 미숙을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질투는 동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기만으로 살인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수사팀은 사건 당일 두 여성의 움직임을 다시 확인했다. 6월 17일 저녁, 박민호는 7시 30분쯤 집을 나갔다. 마을 반대편에 사는 정기철의 양수기를 고치기 위해서였다. 정기철과 가족, 인근 주민들은 민호가 밤늦게까지 그곳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서연은 집에 혼자 남았다. 그 이후가 문제였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것은 8시 조금 전이었다. 그 시간대길에서 서연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수사팀이 집집마다 다시 돌아다니던 중 한 주민이 새로운 기억을 꺼냈다. 75세의 윤복래였다. 그녀의 집 부엌 창문에서는 박씨 형제의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 일부가 보였다. 사건 당일 밤 윤복래는 비가 너무 많이 와 창문을 닫으려다가 우산을 쓴 여자 2명을 봤다고 했다. 몇 시쯤이었습니까? 뉴스 끝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저녁 뉴스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8시에서 9시 사이였다. 얼굴을 봤습니까? 얼굴까지는 못 봤어. 옷은요? 한 사람은 연한색 옷이었고 다른 사람은 좀 어두웠어. 서연이 발견됐을 때 입고 있던 옷은 연한 베이지색 계열이었다. 어디로 갔습니까? 윤복래는 창밖을 가리켰다. 논 쪽으로. 강재훈의 시선이 굳었다. 남자는 없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본 건 여자 둘이었어. 박태석이 아니라 여자 2명. 그 진술은 미숙이 처음 했던 이야기에 큰 균열을 만들었다. 미숙은 태석이 먼저 밖으로 나갔고 자신이 뒤를 따라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이 본 것은 여자 둘뿐이었다. 더구나 서연이 누군가와 함께 걸어갔다면 그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따라간 것이다. 경찰은 다시 서연의 집을 조사했다. 문이 부서진 흔적은 없었다. 방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흔적도 없었다. 서연이 직접 집을 나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비가 오는 밤, 임신한 여성이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갈 사람이라면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을 것이다. 가족, 친척, 혹은 아주 친한 이웃. 김미숙은 그 모든 조건에 들어맞았다. 강재훈은 이번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갈색 섬유를 다시 집중적으로 살폈다. 서연의 손톱 아래에서 나온 섬유였다. 국과수에서는 그것이 비교적 거친 면직물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색은 짙은 갈색 계열. 수사팀은 박태석과 김미숙의 집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사 징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다시 박태석의 집에 들어갔을 때 미숙은 처음과 다르게 침착했다. 뭘 찾으시는 건데요? 확인할 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강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방, 주방, 창고, 세탁 공간, 수건과 옷까지 천조각 하나씩 확인됐다. 집 뒤편 작은 창고에서 오래된 농사용 장갑과 비옷 사이에 여러 개의 천이 나왔다. 그중 갈색 천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얇은 여름용 스카프에 가까운 긴 천이었다. 한쪽 끝이 조금 뜯겨 있었다. 미숙은 그것을 보는 순간 시선을 돌렸다. 강재훈은 바로 물었다. 이거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최근에 사용했습니까? 잘 기억 안 나요. 언제 찢어졌습니까? 원래 그랬어요. 원래? 네. 강재훈은 더 묻지 않았다. 그 천은 즉시 국과수로 보내졌다. 며칠 뒤 비교 결과가 나왔다. 완벽한 단일 물증이라고 단정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서연의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갈색 섬유화 종류, 색상, 굵기가 매우 유사했다. 강재훈은 그 결과를 보고 한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죽기 직전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잡아당겼다. 그것이 바로 목에 감긴 천이었다면, 그리고 그 천이 미숙의 것이었다면, 사건의 모습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강재훈은 마지막까지 하나를 확인하고 싶었다. 팔찌에 남은 미숙의 혈흔이었다. 그 혈흔이 언제 묻었는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가족이었다. 평소에도 팔찌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미숙은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 직접 반응을 보기로 했다. 미숙은 오후 2시쯤 금상영찰서에 도착했다. 이번에도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다. 남편은 언제 풀어주는 거예요? 태석은 계속 참고인과 유력 용의자 사이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오늘은 남편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강재훈이 말했다. 미숙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그럼 왜요? 강재훈은 아무 설명 없이 투명한 증거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옥팔찌였다. 미숙은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이거 기억하시죠? 서연이 거잖아요. 맞습니다. 강재훈은 감정서를 꺼냈다. 여기에서 한서연 씨 피가 나왔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싸움하다가 남편이 가져왔겠죠. 그럴 수 있죠. 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미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김미숙 씨 피도 나왔어요. 조사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미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었다. 가족끼리 팔찌 한번 만진 게 이상한가요? 피가 묻었습니다. 손 베인 적 있었겠죠. 언제요? 기억 안 나요. 어디서요? 기억 안 난다니까요. 서연 씨가 살아있을 때입니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재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 조사에서는 서연 씨하고 몸싸움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요. 남편을 말리기만 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팔찌에 왜 당신 피가 있습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재훈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서연의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섬유 사진이었다. 그리고 압수한 갈색 천 사진을 옆에 놓았다. 이 천도 당신 겁니다. 미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래서요? 서연 씨 손톱 밑에서 비슷한 섬유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천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맞습니다. 강재훈이 말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으로 당신을 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숙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그 순간 강재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밤 당신과 서연 씨가 함께 논 쪽으로 걸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누가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자 2명이었습니다. 강재훈은 미숙의 눈을 바라봤다. 박태석 씨는 없었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잘못 본 거예요. 그럼 왜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무슨 이야기요? 서연 씨와 같이 나갔다는 사실. 저 안 나갔어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잘못 봤다니까요. 미숙이 갑자기 소리쳤다. 강재훈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미숙 씨. 그가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혼자 죽였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멀리서 봤다고 했죠. 네. 그런데 당신 피가 팔찌에 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피해자 손톱에서는 당신 물건과 유사한 섬유가 나왔습니다. 침묵. 그리고 사건 직전에 2 여자가 함께 논으로 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미숙의 호흡이 조금씩 빨라졌다. 강재훈은 그녀 앞에 서연의 사진 한 장을 놓았다.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서연은 옅게 웃고 있었다. 왼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다. 옥팔찌도 보였다. 미숙은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강재훈이 물었다. 서연 씨를 왜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안 싫어했어요. 정말입니까? 가족이에요. 아이 때문입니까? 그 순간 미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주 짧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강재훈은 놓치지 않았다. 무슨 아이요? 미숙이 되물었다. 서연 씨 뱃속의 아이. 미숙은 입을 닫았다. 강재훈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묻고 있습니다. 사람 약점까지 뒤질 겁니까? 처음으로 미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서연 씨가 임신한 뒤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가족들이 서연 씨만 챙기는 게 싫었습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연 씨가 팔찌 덕분에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죠. 미숙이 갑자기 책상을 쳤다. 그만하세요. 조사실 밖에 있던 형사들이 문 쪽을 바라봤다. 강재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미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며칠 전 남편을 고발할 때 보였던 눈물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강했다. 그 여자가 먼저 그랬어요. 미숙이 낮게 말했다. 강재훈은 바로 질문하지 않았다. 침묵을 유지했다. 미숙이 스스로 말을 이어가게 두었다. 맨날 웃으면서 말했어요. 뭘 말했습니까? 자기는 복이 있다고. 계속하세요. 애 생겼다고.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강재훈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요? 미숙은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노려봤다. 사람이 듣기 싫다는데 계속 말했어요. 그게 서연 씨를 죽일 이유가 됩니까? 미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당신이 서연 씨를 집에서 불러냈습니까? 침묵.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강재훈은 그것을 확인했다. 수사팀이 아직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서연이 사건 전날 가족에게 형님이 아기 물건을 하나 준다고 했다고 말한 사실은 최근 친정어머니 진술에서 나온 내용이었다. 왜 놀랍니까? 강재훈이 물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기 선물 이야기. 몰라요. 서연 씨를 논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당신입니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럼 왜 당신 피가 팔찌에 있습니까? 몰라요. 왜 서연 씨 손톱에 당신 천이 있습니까? 몰라요. 왜 2 사람이 같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다고. 왜 박태석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미숙이 갑자기 멈췄다.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강재훈은 천천히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박태석 씨는 정말 그날 논에 있었습니까? 미숙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몇 초가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팔찌를 가져갔잖아요.
태석 씨가 가져갔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살인의 증거가 아닙니다. 밤마다 돌아다녀요. 그것도 증거가 아닙니다. 머리도 다쳤고 화도 잘 내요. 강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이용하기 쉬웠던 겁니까? 미숙은 그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대신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재훈은 그 순간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다. 처음부터 이 여자는 남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남편의 불안정한 모습과 이상한 행동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것이었다. 누군가 범인으로 의심받아야 한다면 가장 좋은 사람이 바로 박태석이었다. 사건 직후 미숙은 팔찌를 숨겼다. 하지만 태석이 그것을 발견했다. 그가 팔찌를 팔아버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태석에게 접근하자 미숙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이용했다. 남편이 범인이라고 먼저 고발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남편, 알리바이가 없는 남편, 피해자의 팔찌를 팔아버린 남편.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용의자였다. 하지만 미숙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팔찌의 작은 균열 안에 남아있던 자신의 피, 그리고 죽어가면서까지 천을 움켜쥔 서연의 손톱. 그날 밤 조사 종료 직전 강재훈은 미숙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한서연 씨가 죽던 순간 당신이 바로 앞에 있었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 씨가 당신 얼굴을 보고 있었죠. 여전히 침묵이었다. 당신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그 순간 미숙의 턱이 아주 조금 떨렸다. 강재훈은 더 묻지 않았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미숙은 귀가하지 못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그녀의 신병을 확보했고 수사팀은 밤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했다. 한서연은 낯선 사람에게 습격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는 사람을 믿고 집 밖으로 나갔다. 비가 쏟아지는 농일을 함께 걸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여자와 마주섰다. 그 여자는 이미 평범한 대화를 하려고 서연을 불러낸 것이 아니었다. 강재훈은 사건 기록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에게 아직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었다. 미숙이 정확히 언제부터 서연을 죽일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품고 있던 감정은 단순한 순간적 분노였는가?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살의였는가? 그 답은 다음 날 시작된 장시간의 재조사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수사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집요한 이야기였다. 김미숙이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에도 금상영찰서 형사계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재훈은 책상 위에 펼쳐진 진술서와 감정 결과를 다시 하나씩 맞춰봤다. 한서연은 물에서 죽지 않았다. 목에는 천으로 압박된 흔적이 있었다. 손톱 아래에서는 갈색 섬유가 나왔다. 옥팔찌에는 서연과 미숙의 혈액이 함께 남아 있었다. 사건 당일 밤 두 여자가 논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그리고 미숙은 남편 박태석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태석이 현장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남은 것은 동기였다. 왜 사람 한 명을 죽이고 그것도 임신 중인 가족을 죽인 뒤 사고처럼 꾸미고 남편에게까지 죄를 뒤집어 씌울 정도로 미숙은 서연을 왜 미워했는가? 수사팀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김미숙은 25살에 박태석과 결혼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선감리에서 부지런하고 말이 적은 세댁으로 알려졌다. 시부모와 함께 살며 논일과 집안일을 도맡았다. 결혼 첫 해가 지나자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아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식은 없었다. 2년, 3년, 5년.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미숙은 금산과 대전의 병원을 여러 차례 다녔다. 한약도 먹었다. 사찰에 가서 절도했다. 주변에서 좋다는 민간요법도 시도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의 형태가 달라졌다. 병원에서는 뭐래?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래?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아기가 없는 말도 미숙에게는 상처가 됐다. 명절이면 친척 아이들이 집 안을 뛰어다녔다.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미숙 옆에 앉았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다. 미숙이도 얼른 하나 낳아야지. 그때마다 미숙은 웃었다. 그러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말이 없어졌다. 박태석 역시 처음에는 아내를 위로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아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됐다. 말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박민호가 결혼했다. 신부가 한서연이었다. 서연은 미숙보다 16살 가까이 어렸다. 처음 두 사람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서연은 미숙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음식을 만들면 나눠줬고 시장에 가면 함께 다녔다. 미숙도 처음에는 어린 동서를 챙겼다. 김치를 담글 때 방법을 알려주고 시댁 제사 준비도 함께 했다. 문제는 서연이 임신하면서 시작됐다. 결혼한 지 3년 만이었다. 소식이 전해진 날 박씨 집안은 잔칫집처럼 들썩였다. 시어머니는 마을 슈퍼에 갔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술자리에서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됐다며 웃었다. 민호 역시 누구보다 기뻐했다. 미숙도 처음에는 웃었다. 잘 됐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아줬다. 하지만 주변의 관심이 모두 서연에게 향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서연에게 바티를 하지 못하게 했다. 좋은 과일이 생기면 먼저 가져다 줬다. 대전에서 유명하다는 한약방에서 비싼 약재까지 구해왔다. 미숙이 20년 동안 해왔던 집안일도 어느 순간 당연한 일이 됐다. 반면 서연이 밥 한 번 차리면 모두가 걱정했다. 임신한 애가 왜 이런 걸 하니? 어느 저녁 미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서연의 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들이면 좋겠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번에 대가 끊기지 않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의 손에서 그릇 하나가 미끄러졌다. 쨍그랑. 도자기 그릇이 바닥에서 산산이 깨졌다. 사람들이 부엌을 바라봤다. 미숙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깨진 그릇 조각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 뒤부터 미숙은 서연에게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유를 몰랐다. 오히려 이전처럼 친근하게 다가갔다. 결정적인 것은 옥팔찌였다. 서연은 임신하기 전 대전 외곽 장터에서 연한 녹색 옥팔찌를 샀다. 그리고 근처 사찰에서 복을 빌었다. 몇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그 팔찌를 행운의 상징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임신을 축하할 때마다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 팔찌가 복을 가져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숙에게 그 말은 달랐다. 특히 어느 오후 마을 여성들이 모여 콩을 고르던 자리에서 서연이 농담을 던졌다. 형님도 이런 거 하나 차보세요. 미숙이 바라봤다. 왜? 혹시 모르잖아요. 좋은 소식 생길지. 서연은 웃으며 한 말이었다. 아기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미숙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나한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아니, 그냥 됐어.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은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날 이후 미숙은 서연의 팔찌를 유난히 자주 바라봤다고 했다. 한 주민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팔찌가 아니라 서연이 손목 자체를 보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주민은 사건 며칠 전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봤다고 했다. 장소는 박 씨 집안 뒤편 장독대 근처였다. 정확한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미숙이 말했다. 그만 좀 자랑해. 서연이 대답했다. 제가 뭘 자랑했다고 그래요. 미숙은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서연은 한동안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사건 나흘 전 서연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형님이 요즘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이유를 묻자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괜히 아기 얘기를 많이 했나 봐. 그게 마지막이었다. 수사팀은 이 모든 진술을 정리한 뒤 미숙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이번에는 강재훈 혼자 들어갔다. 미숙은 밤새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처음처럼 울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운이 빠진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강재훈은 그녀 앞에 여러 장의 진술서를 놓았다.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 씨가 임신한 뒤 두 분 사이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남 이야기나 하는 거죠. 서연 씨가 팔찌 이야기를 했을 때 화가 났습니까? 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아이 생기는 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형님도 하나 차보라고 했죠. 미숙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웃기잖아요. 강재훈이 물었다. 뭐가 웃깁니까? 그 팔찌 하나 때문에 애가 생겼다는 게. 그 말이 싫었습니까? 몰라요. 서연 씨가 당신을 비웃는다고 느꼈습니까? 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은 모릅니다. 뭘 말입니까? 몇 년이 아니라 20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20년 동안 사람들이 내 배만 봤어요. 강재훈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미숙이 계속 말했다. 나중에는 병원은 갔냐고 물었고 더 지나니까 누가 문제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불쌍하다는 눈으로 봤어요.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에는 아무 기쁨도 없었다. 그런데 서연이는 결혼하고 몇 년 만에 바로 임신했어요. 그래서 미웠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재훈이 서연의 임신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서연은 집 앞에서 웃고 있었다. 배는 아직 크게 나오지 않았다. 왼손목에는 옥팔찌가 있었다. 미숙의 시선은 사진에서 손목으로 이동했다. 강재훈이 그것을 봤다. 팔찌가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사건 뒤 집에 가져갔죠. 아니에요. 태석 씨가 당신 물건인 줄 모르고 팔았고.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당신 피가 묻어 있습니까? 미숙은 숨을 크게 내쉬었다. 몸싸움 하다가 그랬다고요. 누구와 몸싸움 했습니까? 침묵. 처음에는 남편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강재훈이 말했다. 그 다음에는 서연 씨를 잡았다고 했고, 어제는 팔찌를 전해 만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술서를 한 장씩 펼쳤다. 3번 말이 바뀌었습니다. 미숙은 손을 꽉 쥐었다. 이제 하나만 말하세요. 강재훈이 말했다. 진짜 있었던 일. 긴 침묵이 이어졌다. 형광등에 작은 소음만 들렸다. 미숙은 처음에는 바닥을 봤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민호가 집에 없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강재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양숙이 고치러 간다고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서연 씨 집에 갔습니까?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시쯤? 8시 조금 전. 무슨 이유로 갔습니까? 줄 게 있다고 했어요. 뭘 준다고 했습니까? 아기 옷. 강재훈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실제로 아기 옷이 있었습니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미숙은 서연에게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농일 쪽으로 걸었다. 서연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가족인 미숙을 의심하지 않았다. 비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배수로에서 조금 떨어진 흙길까지 갔다. 그곳에서 미숙이 멈췄다.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미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좋아? 뭐가요? 다들 너만 보는 거. 서연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형님, 갑자기 왜 그래요? 애 생겨서 좋냐고. 서연은 처음에는 달래려 했다. 미숙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말 실수한 게 있으면 미안해요. 그 말이 오히려 미숙을 자극했다. 미숙에게는 사과조차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들렸다. 네가 나를 불쌍하게 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왜 맨날 내 앞에서 배를 만져? 형님, 왜 팔찌 자랑해? 서연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미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그때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미숙이 팔을 잡았다. 서연이 손을 뿌리쳤다. 놔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갔다. 미숙은 서연의 왼손목을 붙잡았다. 옥팔찌가 손목 사이에서 부딪혔다. 서연은 다시 뿌리쳤다. 몸싸움이 시작됐다. 진흙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여러 차례 미끄러졌다. 팔찌가 돌에 부딪히며 더 크게 금이 갔다. 서연이 미숙의 손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미숙의 손등에도 상처가 생겼다. 그 피가 팔찌 틈으로 스며들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사람 부를 거예요. 그 말이 나오자 미숙은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갈색 천을 풀었다. 처음부터 그것을 살인도구로 준비했는지는 미숙의 진술에서도 끝까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행동은 분명했다. 그녀는 천을 서연의 목 쪽으로 가져갔다. 서연은 즉시 손으로 잡았다. 뒤로 물러났다.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도망치려고 했다. 미숙은 다시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진흙 위에서 엉켰다. 서연의 손톱 아래에 갈색 섬유가 들어간 것도 그때였다. 서연은 천을 잡아당기며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임신 초기였던 그녀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미숙은 뒤쪽에서 천을 잡아당겼다. 서연이 손으로 목을 보호하려 했다. 발로 땅을 밀었다. 몸을 비틀었다. 몇 번이나 미숙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압박은 풀리지 않았다. 강재훈이 물었다. 서연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숙은 눈을 감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미숙의 턱이 떨렸다. 형님이라고 했어요. 강재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미숙이 낮게 말했다. 계속 형님이라고. 서연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끝까지 가족의 호칭으로 불렀다. 그 순간에도 미숙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오래 힘을 줬다. 서연의 손이 점점 아래로 떨어졌다. 저항이 약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움직임이 사라졌다. 미숙은 바로 손을 놓지 않았다. 몇 초, 그리고 또 몇 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천을 풀었다. 서연은 진흙 위에 쓰러져 있었다. 미숙은 한동안 시신을 내려다봤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강재훈이 물었다. 미숙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끝났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미숙은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다. 그 점이 수사관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비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서연의 몸을 배수로 쪽으로 옮겼다. 무게 때문에 여러 번 멈춰야 했다. 풀과 갈대가 눌렸고 땅에는 긴 흔적이 남았다. 바로 경찰이 며칠 뒤 발견했던 자국이었다. 배수로 가까이에 도착한 뒤 미숙은 서연의 몸을 아래쪽으로 밀었다. 물은 깊지 않았다. 하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누군가 다음 날 서연을 발견한다면 밤길에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미숙은 그것을 노렸다. 그녀는 서연의 옷을 한번 정리했다. 주변에 눈에 띄는 물건이 없는지도 살폈다. 그러다 서연의 왼손목에서 금이 간 팔찌를 발견했다. 미숙은 그것을 벗겼다. 강재훈이 물었다. 왜 가져갔습니까? 미숙은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미숙이 입술을 깨물었다.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집으로 가져갔습니까? 또 침묵이 이어졌다. 강재훈은 기다렸다. 마침내 미숙이 말했다. 그냥 갖고 싶었어요. 강재훈은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 씨가 죽은 뒤에도? 네. 왜?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걔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조사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미숙은 팔찌를 집으로 가져가 물로 씻었다. 겉으로 보이는 흙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갈라진 틈 사이까지 깨끗이 씻기지는 않았다. 그곳에 두 여성의 피와 진흙이 남았다. 미숙은 팔찌를 작은 상자에 숨겼다. 며칠 뒤 박태석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 태석은 아내에게 묻지 않았다. 돈이 필요했던 그는 옥팔찌를 들고 금산 읍내로 나가 팔았다. 미숙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처음에는 크게 당황했다. 하지만 경찰이 태석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태석은 머리 부상 이후 행동이 불안정했다. 밤에 자주 돌아다녔다. 말도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죽은 서연의 팔찌를 직접 팔았다. 미숙에게는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왔다. 울었다. 남편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팔찌 안에 남은 작은 핏자국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 강재훈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합니까? 미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 말했다. 사람 죽인 건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녀가 사진 속 서연을 바라봤다. 그 애가 그 아이만 없었으면. 강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미숙은 말을 끝까지 이어갔다. 그렇게 매일 자랑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강재훈은 진술서를 덮었다. 그에게 그 문장은 자백보다 더 섬뜩하게 들렸다. 미숙은 자신이 벌인 일을 인정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책임의 일부를 죽은 서연에게 돌리고 있었다. 마치 서연이 임신하지 않았다면, 행복해하지 않았다면, 자신 앞에서 웃지 않았다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듯이. 그날 새벽 수사팀은 김미숙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살인, 사체 유기 및 현장 위장, 증거 은닉, 그리고 허위 진술을 통한 수사 방해. 한서연이 죽은 뒤 열흘 넘게 이어진 미스터리는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박태석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지, 미숙이 처음부터 살인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그녀가 지금의 자백을 그대로 인정할지 확인해야 했다. 무엇보다 박민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했다. 자신의 아내를 죽인 사람이 낯선 살인자가 아니라 명절이면 같은 밥상에 앉았고 아내가 평생 형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강재훈은 민호를 경찰서로 불렀다. 민호는 조사실에 들어오자마자 형사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챈 듯했다. 찾았습니까? 강재훈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네. 민호의 손이 떨렸다. 누굽니까? 강재훈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김미숙 씨입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그 이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몇 초 뒤 입술이 움직였다. 형수요? 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가 꿈에서
강재훈은 그를 바라봤다. 민호가 말을 이었다.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날 조사실에서 민호는 오래 울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매일같이 나타나던 서연은 그의 꿈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김미숙이 범행을 인정한 뒤에도 사건은 곧바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에게 남은 가장 큰 문제는 박태석의 역할이었다. 태석은 한서연의 옥팔찌를 가지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뒤 그것을 금산 읍내의 중고품점에 팔았다. 처음 수사팀이 그를 의심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미숙의 자백대로라면 태석은 살인 현장에 없었다. 미숙이 집으로 가져와 숨겨둔 팔찌를 우연히 발견한 뒤 그것이 서연의 물건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팔았다는 것이었다. 강재훈은 이 부분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부부는 한 집에서 생활했다. 태석이 아내의 행동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했다. 태석은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다. 이전보다 얼굴이 더 초췌해져 있었다. 며칠 동안 자신이 동생의 아내를 죽인 사람으로 의심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크게 흔들어 놓은 듯했다. 강재훈은 책상 위에 옥팔찌 사진을 올려놨다. 이거 어디서 찾았습니까? 태석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다. 집에서요. 정확히 어디입니까? 방 안에 있던 상자. 누구 상자였습니까? 아내가 쓰던 겁니다. 그걸 왜 열어봤습니까? 태석은 머리를 긁적였다. 돈 찾으려고. 무슨 돈이요? 담배 살 돈. 강재훈은 그의 진술을 하나씩 기록했다. 태석은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말했다. 미숙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옷을 여러 번 빨았다. 그러나 태석은 그것을 서연의 죽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한 가족이 갑자기 죽었으니 아내도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어느 날 미숙이 집을 비운 사이 작은 상자를 열었다가 옥팔찌를 발견했다. 서연 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비슷한 건 많이 있잖아요. 동서가 매일 차고 다니던 겁니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왜 바로 팔았습니까? 태석은 잠시 침묵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태석의 진술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살인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현장에서 확보된 섬유와 그의 옷 사이에도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다. 옥팔찌에서도 태석의 혈액이나 범행 당시 남은 것으로 볼 만한 직접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건 시각 전후 태석을 보았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 마을 아래쪽에 사는 주민 한 명이 밤 9시 무렵 태석이 자신의 집 근처 비가림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거리는 범행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시간도 법의학적으로 추정된 사망 시각과 겹쳤다. 그 진술 하나만으로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김미숙이 진술한 범행 과정, 두 여성을 목격한 주민의 증언, 팔찌의 혈흔, 손톱 아래 섬유, 그리고 태석에게 불리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 결합되면서 수사팀은 결국 태석이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처분한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강재훈이 그 결과를 박민회에게 설명했을 때 민호는 오래 침묵했다. 형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해야 할지, 형수가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할지, 그 자신도 감정을 정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형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민호가 물었다. 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살인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 팔찌는 김미숙 씨가 집으로 가져간 뒤 형님이 발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호는 두 눈을 감았다. 그 팔찌 하나가 가족 전체를 갈라놓았다. 서연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물건, 아이를 얻은 뒤
더 아꼈던 물건, 그것이 결국 살인범을 드러낸 증거가 됐다.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김미숙에게 적용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살인이었다. 검찰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미숙이 공격을 멈출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서연의 목을 압박했고 이후 현장을 사고로 위장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더구나 범행 직후 증거가 될 수 있는 팔찌를 가져갔다.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허위 진술까지 했다. 검찰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순간적 폭발로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미숙은 구치소로 옮겨진 뒤 태도를 여러 번 바꿨다. 처음에는 경찰에서 한 자백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다가 변호인을 만난 뒤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장했다.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전날과 며칠 전의 정황을 다시 제시했다. 민호가 사건 당일 밤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미숙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존재하지 않는 아기 선물을 핑계로 서연을 밖으로 불러냈다는 점,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농일까지 함께 이동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 이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배수로에 옮긴 점, 우발적인 다툼이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들이었다. 특히 검찰은 미숙이 서연의 시신을 배수로에 옮긴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강조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벨식구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현장을 떠났다. 팔찌를 가져갔다. 집으로 돌아가 옷을 빨았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다. 서연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그 사실은 박민우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민호는 장례식 당시를 다시 떠올렸다. 미숙은 검은 옷을 입고 빈소에 왔다. 서연의 영정 앞에서 절했다. 그리고 민호에게 말했다. 힘내.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불과 며칠 전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민호는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때 제 얼굴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느 날 민호가 강재훈에게 물었다. 강재훈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이 엄마 앞에서도 울었어요. 민호가 말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허탈함에 가까웠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는 형사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003년 봄, 대전지방법원 관할법정에서 김미숙의 재판이 시작됐다. 사건은 이미 충남 지역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임신한 여성이 폭우 속 배수로에서 숨진 단순 사고로 알려졌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의심으로 무덤을 다시 열었고 부검을 통해 살인이 드러났다. 그리고 사라진 옥팔찌가 범인을 찾아냈다. 지역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옥팔찌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민호는 그런 표현을 싫어했다. 팔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기자에게 말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미숙은 고개를 거의 들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제시했다. 6월 17일 저녁 박민호가 집을 나감. 김미숙이 서연의 집을 방문. 아기 물건을 주겠다는 이유로 밖으로 불러냄. 두 여성이 함께 농일로 이동하는 것을 주민이 목격. 그 뒤 서연이 살해됨. 시신이 배수로로 옮겨짐. 옥팔찌가 사라짐. 며칠 뒤 팔찌가 박태석에 의해 판매됨. 그리고 과학수사 결과 옥팔찌에 남은 두 사람의 혈흔, 서연과 김미숙, 서연의 손톱 아래 갈색 섬유, 미숙의 집에서 발견된 유사직물, 목 부위 손상, 익사소견의 부재, 시신 이동 흔적,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변호인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순간적인 분노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아이를 갖지 못하며 받은 심리적 압박, 마을과 가족의 반복적인 질문, 서연의 말이
미숙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호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임신 13주였다. 법정에서 서연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방청석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딸의 마지막 전화에 대해 말했다. 서연은 당시에도 미숙을 걱정했다고 했다. 형님이 요즘 힘든 것 같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자신이 임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미숙이 상처받았을까봐 미안하다고도 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 딸은 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듣는 동안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말했다. 딸 하나만 묻은 게 아니었습니다. 박민호도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는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아내가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지 말했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온 날, 둘이 앉아 아이 이름을 생각했던 밤, 서연이 작은 양말을 사놓고도 아직 너무 이르다며 웃던 일. 민호는 말을 이어가다가 여러 번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저는 형수에게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법정 안이 조용했다. 그냥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을 바라봤다. 서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미숙의 경찰 진술 녹취였다. 강재훈이 왜 팔찌를 가져갔느냐고 묻자 미숙은 이렇게 대답했다. 걔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법정에서 그 문장이 읽혔을 때 몇몇 방청객이 고개를 돌렸다. 검사는 그 말을 두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문장도 제시됐다. 그 애가 그 아이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검찰은 그 말이 미숙이 끝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몇 달간 이어진 재판 끝에 판결일이 정해졌다. 2003년 10월. 법정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박민호는 서연의 부모 옆에 앉았다. 박태석은 뒤쪽에 따로 앉아 있었다. 그는 사건 이후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아내가 자신을 살인범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적으로 크게 무너졌다고 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읽기 시작했다. 법원은 한서연이 단순히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김미숙의 공격으로 사망했으며 피고인이 사망 이후 시신을 수로에 옮겨 사고처럼 꾸미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후 증거물을 숨기고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행동은 범행 뒤에 냉정한 은폐 시도로 봤다. 특히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 가족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외진 곳으로 데려간 점, 범행 이후에도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진실을 숨긴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언급됐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형을 선고했다. 김미숙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법정 안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가 안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말했다. 무슨 형을 받아도 서연이는 안 돌아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해 겨울 민호는 성암리를 떠났다. 살던 집을 완전히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없었다. 집 안 모든 물건에 서연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산모수첩, 찻잔, 옷장 안의 옷, 달력의 병원 예약 표시, 그리고 아이를 위해 서연이 몰래 사둔 작은 흰색 양말 한 켤레. 민호는
그 양말만은 버리지 못했다. 그는 대전 근처 작은 정비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선감리로 돌아와 서연의 묘를 찾았다. 어느 봄날 그는 연한 녹색의 새 옥팔찌 하나를 샀다. 서연이 차던 것과 최대한 비슷한 색이었다. 그 팔찌를 아내의 묘 앞에 내려놓았다. 이제 됐지? 민호가 말했다. 바람이 산 아래에서 올라왔다. 대답은 없었다. 사건이 해결된 뒤 강재훈은 가끔 처음 민호가 경찰서를 찾아왔던 날을 떠올렸다. 아내가 꿈에 나타났다고 말하던 남자. 처음에는 경찰들도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꿈은 수사의 증거가 아니었다. 김미숙을 체포한 것은 꿈이 아니었다. 부검이었다. 익사와 맞지 않는 폐 상태, 목에 남은 압박 흔적, 손톱 아래 섬유, 사라진 옥팔찌, 팔찌 속 혈흔, 주민의 목격 진술, 그것들이 사건을 해결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민호가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리고 경찰서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한서연의 무덤은 다시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부검도 없었을 것이다. 목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옥팔찌 역시 아무도 찾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김미숙은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린 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서연의 죽음은 기록상 영원히 폭우 속 실족사로 남았을 것이다. 사건이 끝난 몇 년 뒤에도 성암리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종종 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했다. 민호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현장의 이상한 부분들을 꿈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는 시신을 처음 봤을 때 이미 아내의 팔찌가 없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기억했을 수도 있었다. 그 기억이 꿈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로 나타났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죽은 서연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남편에게 나타났다고 믿었다. 특히 민호가 경찰에게 한 이야기가 마을에 퍼진 뒤 사람들은 마지막 꿈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 서연은 수로 옆에 서 있었다. 두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도 아는 사람이야. 실제로 범인은 가족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김미숙의 범행이 드러나고 민호가 경찰로부터 진실을 들은 바로 그날 밤부터 서연은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호는 그 후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꿈을 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 오는 밤에도, 수로 근처를 지나갈 때도, 아내의 사진을 보고 잠들었을 때도 그 꿈은 완전히 사라졌다. 2007년 여름, 강재훈은 다른 사건 때문에 우연히 선감리를 다시 방문했다. 수사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난 뒤였다. 마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좁은 콘크리트 길, 논밭, 오래된 집, 그리고 한서연의 시신이 발견됐던 수로. 다만 예전보다 배수로가 정비되어 있었다. 강재훈은 차를 잠시 세웠다. 그리고 사건 당시 시신이 발견됐던 곳까지 걸어갔다. 한낮이었다. 햇빛이 강했다. 물이 맑게 흐르고 있었다. 당시 사진 속 그 음침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잠시 그곳을 바라봤다. 그때 근처에서 바티를 하던 최상국이 그를 알아봤다. 처음 서연의 시신을 발견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두 사람은 수로 옆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최상국은 말했다. 그날 아침 아직도 기억납니다. 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노인은 수로를 바라봤다. 그때 그냥 사고라고 끝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강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최상국이 물었다. 형사님은 그 꿈 이야기 믿습니까? 강재훈은 웃지 않았다. 그 질문을 몇 번이나 받아본 사람이었다. 형사는 증거를 믿습니다. 그가 말했다. 최상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강재훈은 수로를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다만 증거를 다시 보게 만든 이유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날 오후 선감리를 떠나며 강재훈은 백미러로 마을을 한번 바라봤다. 산 아래 작은 집들이 점점 멀어졌다. 한서연 사건은 공식적으로 끝난 지 오래였다. 범인은 밝혀졌다. 증거도 있었다. 판결도 내려졌다. 그러나 기록 어디에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 하나가 남아 있었다. 한 남자가 죽은 아내를 꿈에서 보았다. 그 아내는 자신이 물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자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무덤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관 속에서 나온 흔적들이 모든 것을 바꿨다. 성암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사건을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질투가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민우에게 이 사건은 훨씬 단순했다. 몇 년 뒤 한 지인이 그에게 물었다. 아직도 그 꿈이 진짜였다고 생각해?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모르겠어. 그는 서연의 묘가 있는 산 쪽을 바라봤다. 꿈이었는지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만든 건지 나도 몰라. 잠시 후 그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도 서연이가 아니었으면 난 경찰서에 안 갔을 거야. 그 말 뒤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죽은 사람이 직접 범인을 지목한 것은 아니었다. 꿈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꿈은 한 남편을 움직였다. 그 남편은 경찰을 움직였다. 경찰은 무덤을 열었다. 그리고 결국 죽은 여자가 남긴 진짜 증거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목에 남은 흔적, 손톱 사이의 섬유, 손목에 남은 희미한 자국, 그리고 작은 옥팔찌. 모든 것이 하나의 사실을 가리켰다. 한서연은 사고로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죽인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았다. 같은 마을에서 살고 같은 가족의 밥상에 앉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형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금도 성암리의 수로에는 산에서 내려온 물이 빠르게 흐른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늦은 밤이면 그 길을 일부러 피한다고 한다. 수로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장면 때문이었다. 비 내리는 어둠 속에서 배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남편을 바라보던 한 여자. 그리고 꿈속에서 남긴 짧은 한마디. 나 물에서 죽은 거 아니야.